첫 번째 질문이 사브릴로 단기간에 잡힌 아이들도 다시 연축할 가능성이 큰가요? 소른도 복용을 해야지만 재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브릴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라는 질문이신데, 일단 사브릴이든 소른도는 이제 스테로이드인데 발작이 완전히 잡힌 경우라면 완벽하게 잡힌 경우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재발하는 정도 수준이고, 완전히 멈추게 된 경우라면 일단 완전히 멈추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 확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연축이 없어지고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발달 상태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뇌파 상태입니다. 연축 뇌파가 완전히 소실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소실이 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을 쓰고 있는 중이라도 발작은 안 하는 상태라 그래도, 연축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파 상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파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약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강하게 써야 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더 추가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약을 그냥 그대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나중에 사전 질문이 좀 나와서 다시 같이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치료는 그럼 얼마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한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완벽하게 연축 뇌파가 억제가 되고 연축을 안 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본래 기본 발달 상태를 다시 회복한 상태라면 6개월 이후에 약을 끊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끊는 게 필요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 다른 약으로 바꿔서 유지를 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개별적으로 좀 바꿔서 치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 그리고 뇌파가 계속 완전히 연축에서 벗어난 상태라면 6개월 정도 후에는 모든 치료에서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사브릴 복용 중인데 혹시 약 복용으로 인해 발달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연축이 발달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강도가 100 정도라고 하면, 약물 치료가 발달을 저해하는 강도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연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발달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극히 일부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브릴보다 더 이제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약들, 우리가 이제 뇌전증 약이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 30가지 약들 중에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좀 주는 약들로 평가가 되는 약제들이 있고, 영향을 거의 안 주는 약제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영향을 많이 주는 약들 중에 하나가 이제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입니다. 페노바비탈이나 리보트릴, 센틸, 사브릴, 뭐 이런 약들, 토파맥스, 토피라메이트, 이런 약들이 영향을 비교적 많이 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을 정상인 아이들, 인지 기능이 완전히 정상인 아이들한테 한 2년 정도 복용을 시켰을 때, 과거에 한 4, 50년 전에는 열성 경련만 해도 페노바비탈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그런 치료를 그 표준화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노바비탈을 한 2년 정도 쓰고 나서 인지 평가를 해보니까 인지 평가가 쓰기 전보다 IQ 기준으로 약 10 정도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약을 끊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떨어진 게 전부 다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약물 치료에 의한 영향은 약물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아이한테 좀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약물 치료가 장기적으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그런 영향을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을 중단을 하고 나면 당연히 회복하는 거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고 나니까 애가 훨씬 더 발달이 좋아지더라,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6개월 뒤에 약을 중단하고 보이는 발달 개선 효과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필요한 약은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고,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거나 이미 치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약을 가급적이면 빨리 줄이면 되는데, 그런 결정은 결국 아이 상태 재발률, 재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뇌파 검사하고 이런 것들, 뇌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약물 유지 또는 중단을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른도 투약 후에 아이가 발달을 못하다가 약을 끊으면 발달이 올라왔다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였는데, 이거는 그 소른도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사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육의 힘을 좀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많이 쓸 경우에 아이가 힘이 없어서 걸을 수 있는 애가 잘 못 걷는다거나 좀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애가 못 움직인다거나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그만큼 아이가 비만한 것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근육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육을 이용한 발달 상태, 그러니까 주로는 운동 발달이죠. 운동 발달이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 발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인지 발달인데, 인지 발달에 소른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소른도 투약 후에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 운동 발달이 많이 개선이 되면 그 운동 발달이 개선이 되는 것만큼 인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약 때문에 정상 발달이 현저하게 장기적으로 후유증으로 남게 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아인축의 원인은 상당히 많은 원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MRI상으로 이상이 보이는 원인, 그러니까 뇌에 손상이 있거나 뇌가 잘못 만들어져 있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MRI상으로 이상이 안 보이는 원인, 그게 이제 일부 뇌의 대뇌 피질이형성증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질환이나 대사 질환, 이런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연축을 치료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유전자 이상이나 대사질환의 이상 때문에 연축이 발생하거나 뇌전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유전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상으로 이상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뇌전증이 아니라고 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나 대사질환 검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질문, 이하빈 아이의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주의 집중력이 낮은데 이것도 영양축 때문일까요? 주의 집중력이 영양축을 앓게 된 아이들이 뇌 기능이 모든 분야에 100%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성경련 같은 병이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집중력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이 없는 아이들이 집중력 이상, 그러니까 주의 집중 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개 한 6%에서 15% 정도 되는데,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그거의 한 3배 내지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축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아이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서 이런 것들을 학교 가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장 질문이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8개월 된 아이고 6개월 말에 경련 증상을 보여 영양축 진단 판정을 받고 사브릴과 고용량 소론도 복용 후에 소론도는 중단하고 사브릴만 먹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임신 출산 분만 정상 발달하던 중 6개월 DTP죠. DTP 예방접종을 한 뒤에 10일 뒤 경련 증상을 보였고 그 이후로 연축 판정을 받았는데 예방접종과 연축에 연관성이 있을지 또한 주의해야 될 예방접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영아연축이 예방접종에 의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도 예방접종하고 나면 좀 피곤하고 처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접종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 이후에 그 뇌 컨디션이 좀 그러니까 뇌의 피로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피로도의 경우는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만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뇌의 피로도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TAP 예방접종이 연축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축이 발생하는데 약간 영향을 줬을 수는 있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 예방접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연축이 6개월 때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축의 그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 연축이 발생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결국 연축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좀 줬을 수는 있지만 예방접종을 안 했다고 해서 연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의해야 될 예방접종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 때도 항상 이득과 위험성, 이거를 항상, 비교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득이 뛰어나면, 예방접종에 했을 때 부담을 감수하고 그래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고, 예방접종의 이득이, 굳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예방접종을 굳이 해서, 아이한테,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일반적인 예방접종들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그렇게 맞추는 게 필요하다. 기본 접종은 그렇게 하는 게 뇌전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중에 이제 다른 질문으로 소름도 감량 및 중단하며 손떨림이 있고 눈동자 흐리멍텅한 느낌을 받는데 부작용일지 연축과 관련성이 있는지요? 손떨림은 소름도 중단 때문에 만약 발생을 했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그건 회복이 될 것 같고, 눈동자가 흐리멍텅한 느낌을 받는 거는 아직까지 그 연축성 뇌파가 완전히 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소름도 감량 및 중단에 의한 자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는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파가 좋다고 하였는데, 배경파가 좋으면 추후 아이 발달이라든지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지요?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배경파가 완전히 정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파가 좋다는 얘기는 연축이나 이런 뇌전증에 의해서 지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배경파가 나쁘다고 해서 인지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파가 좋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연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벗어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연축이나 이런 뇌전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벗어났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발달 문제는 배경파와 관계없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영아 연축과 레녹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그 강의 중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영아 연축이 점차적으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점차로 변해가는 그런 경과를 가질 수가 있고, 그거는 영아 연축이 충분하게 경련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진행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질문 또 다시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15세 여아가 이제 수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 지적장애 3급인데 수술하고 않게 되면 인지 발달이 안 될까요? 너무 늦은 걸까요?
병이 시작하기 전에 아이의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됐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병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이가 완전히 정상적이거나 또는 뭐 더 똑똑한 아이였다고 하면, 지금 어떤 종류의 뇌전증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겁니다.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술에 의해서 발작이 완전히 정상화됐을 경우에 발작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혹시 병이 시작이 됐는데 1학년 때부터 약물 치료도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좀 회복되는 게 굉장히 늦거나 아니면 좀 일부 충분한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연축 발생 후에 적절한 재활 치료 시기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재활치료는 일단 연축이 심한 상태에서는 재활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연축이 심한 상태에서는 뇌의 활동이 그런 훈련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뇌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고3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졸린 상태에서 아무리 미분적분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듯이 이 나이에 연축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그게 축적이 되거나 개선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쌍둥이 중 한 명이 연축을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아이도 뇌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일란성 쌍생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란성 쌍생하면 전혀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미리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에 영아 연축의 예후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이건 병의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거에 1980년대에 나온 예후의 논문들을 보면 전체 영아 연축 아이가 100명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 완전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된 아이들은 한 100명 중에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머지 95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고등교육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80% 정도는 어느 정도 장애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장애를 갖게 된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완전히 정상적인 인지 발달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개 100명 중에 20, 30명 정도는 완벽하게 정상 발달을 회복하는 경우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20, 30%, 5% 정도가 20, 30%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뭐 뇌가 완전히 잘못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뇌 손상이 극심하거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의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축에 의해서
연축에서 벗어나면 연축을 앓고 있을 때보다 분명히 개선은 되지만 장애 상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녀 교육 방법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더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반복 교육을 해서 그런 기능들을 습득하게 만드는 게 아이한테 가장 중요하고 결국 엄마와 부모님과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그 관심과 애정 표현 같은 것들이 아이를 자라게 조금이라도 더 좋게 자라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 질문 다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다운 증후군으로 인한 웨스트 증후군을 진단받은 5개월 남아입니다. 사브릴과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인데 한 달째 매일 경련이 있습니다. 경련 횟수는 물론 줄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식이요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적절한 시기는 지금 한 달째 조절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브릴과 스테로이드 이외에 다른 약제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중에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끊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가 식이요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쓰고 있는 중에는 식이요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케톤체의 형성이 상당히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식이요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스테로이드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약을 완전히 끊기 전까지는 다른 약물 치료를 좀 더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 질문, 경기를 유발하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연축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뇌전증의 경우에는 뇌전증이 그러니까 뇌전증의 발작이, 일반적인 뇌전증 발작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뇌전증에서는 발작을 1년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발작을 할 때, 그날 발작을 하는 날의 특성을 보면,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됐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다른 감기나 이런 것들을 앓거나, 그래서 뇌의 피로도가 증가했을 때 주로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의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일반적인 뇌전증의 경기 유발 방지법이고, 열성경련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를 예방하는 게 결국 중요하겠죠. 열성경련이라 그러면 열이 오를 때 미리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열이 오를 때 일시적으로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약을 투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생리 때 발작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생리 때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생리 때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를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발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뇌의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광자극 같은 것들이 경계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이라면
광자극에서 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 질문은 연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외관상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행동, 똑같은 행동을 규칙적으로 되게 5초에서 10초 정도 사이에 똑같은 행동이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상태라 그러면 연축을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잠에서 깬 직후에 그런 행동들이 반복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연축을 하던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연축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뭐 아이가 진짜 완전히 정상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뭐 움찔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것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가끔 하는 것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연축이 중요한 거는 연축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3개월만 지나도 엄마나 주변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자극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잘 웃던 애가 못 웃는다거나 전혀 그 표정이 없어지고 반응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인지기능 장애가 연축하고 같이 동반되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움찔거리는 것만 가지고 연축이 아닌지 그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세에도 연축이 발생할 수 있나요?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축은 영아기에 발생하는 연축을 영아연축이라고 얘기하고, 대개 연축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는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세 때 첫 경련이 연축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날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4세까지 정상으로 자랐다 그러면 일단 병 자체가 어릴 때 발생한 것보다 훨씬 약한 상태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을 거고,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치료가 잘 안 되고, 병이 약하면 약할수록 치료도 잘 되고 예후도 좋고, 그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한 연축이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전문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완치 가능성인데, 완치는 일단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게 영안축 발생하고 나서 거의 한 60% 정도 된다 그랬죠.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 식이요법이나 수술 치료로 그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완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의 반 정도면 한 20%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개 연축 중에 한 20% 정도는 진짜 치료가 안 돼,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경과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이것도 역시 개별적으로 어떤 아이는 완치가 되고 어떤 아이는 완치가 안 된다. 그 완치가 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병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 유아 입학 대비 교사가 알아두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발작 대처법에 대해서 뇌전증 협회에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정보를 이용하셔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잘 안 되시면 뇌졸중 협회에 문의를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들은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증상이 거의 사라졌을 때 약을 얼마나 서서히 줄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병원의 강훈철 교수는 약을 줄이는 거를 아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농담이고 결국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화된 치료 방법은 연축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완전히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줄여가는 거를 그때부터 시도를 합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는 대개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만으로 발작이 조절되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석 달 이후에 중단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으면 굳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약을 더 쓰거나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류의 뇌전증의 경우는 다르죠. 다른 종류의 뇌전증은 적어도 2, 3년 이상 발작이 없을 때 약을 줄여가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에피듀올렉스 약물과 경련 감소의 효과성. 이건 아직 영화연축에서 사용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레녹스가스트 증후군이나 드라베 증후군, 그리고 일부에서 국소뇌전증, 약물 난치성 국소뇌전증에서 그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는데 대개 한 20% 정도의 아이들에서 발작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 한 반 정도에서 효과는 확실히 있다 정도, 그런 정도로 도움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이 약을 써도 그렇게 효과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거나 효과가 전혀 없거나 그런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미리 예측은 개별적으로 미리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면 정말 효과가 좋은 아이에 들어갈지 아니면 약간 좀 떨어지는 아이에 들어갈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를 시도를 해보는 것은 필요하고 3개월 정도 후에 상태를 봐서 이 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의 효과나 부작용의 유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케톤 시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케톤 시기가 완벽하게 그 부작용이 없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부작용 그리고 후기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부작용들을 일으키는데 그런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케톤 시기를 유지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그 크게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료라고 하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적용을 해보는 것이
아이들의 치료 효과나 치료를 아이들이 뇌졸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톤 시기로 완치가 되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완치까지 되지 않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고생만 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 근데 그거를 미리 100%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사용을 해서 정말 좋은 애들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효과가 전혀 없는 아이들은 3개월 정도 해서 중단을 하는 게 더 필요하고 더 좋고, 나머지 3분의 1은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과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도움이 되면 계속 유지하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으면 중단하는 것을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강의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소개를 올려놓을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더 필요하신 분, 다시 한번 듣고 싶거나 주변에 소개하실 분들이 있으면 뇌졸중 협회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것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